내 앞에 놓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그것도 내면에 있는 감정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지 않는가. 한 번은 교수, 공무원, CEO 등과 저녁을 먹을 때였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주 전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제 차에 부딪힌 거예요. 범퍼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지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낸 분에게 그냥 가도 좋다고 했죠. 그분이 하도 고맙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뒷차를 박았어요. 그런데 차주인이 나와서 범퍼를 손으로 쓱쓱 문지르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세상도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을. 서윤의 말을 들어서일까? 금방 이해가 갔다. 그 사람도 감정을 활용해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을 바꾼 것이다. 최근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부쩍 공돈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던 기간이 있었다. 한참 전에 빌려준 돈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몇 달 동안 밀려있던 출장비가 뒤늦게 입금되기도 했다. 잊고 있었던 몇백 달러를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적도 있었다. 몇 년 전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남겨왔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돈이었다. 사실 평소 내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여윳돈이 생기면 모조리 적금이나 연금에 넣어버린 탓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었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돈이었지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부자가 된 듯 기분이 좋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통장을 볼 때마다 있음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시 서윤의 이야기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양손을 깍지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취하는 자세라 살짝 긴장이 되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의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빙 신호등을 쓰셨는걸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놓고 사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편하고 또 긴장됐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해빙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혹시 도박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 카지노를 지나다가 본 적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죠.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얼굴 표정도 우울하고 어깨도 움츠러든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편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해빙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아,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었다.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검정 샌들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온몸이 가뿐해지면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과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느낌도 들었었다.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얼른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신발에 달린 검정 리본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졌다. 잔잔한 기쁨은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아,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이걸 살 때는 확실히 초록불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서윤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앞으로 들어 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물어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 해빙 모션이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린 채 서윤이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좀 놀라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를 믿게 되다니. 정신적 지도자에게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해빙 신호등을 사용해서 조금씩 그 느낌을 키워볼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솟아나면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단정하게 앉은 그 자세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의외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서윤을 다시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출근할 때나 회의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말을 듣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제가 웬만한 자기계발서는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죠? 아, 그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불안했고 두려웠다. 이제 보니 나를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었다. 해빙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내 실수를 깨닫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죠. 서유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전에 무엇을 간절히 원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짝사랑하던 선배가 다니던 학교였다. 돌이켜보면 그 목표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것 같다. 매일 노트에 그 대학 이름을 쓰고 책상이며 머리맡에
그 대학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것이 나의 목표의식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늘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이렇게 원하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그럼 안 되는데. 꼭 합격해야 하는데. 문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라났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이나 잡지에 몰두하거나 문제집을 펴놓은 채 그 위에 낙서만 했다. 내 나름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방법이었다.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그럴수록 공부에 집중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세워놓았던 공부 계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험장으로 향해야 했다. 꿈꾸던 목표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애타게 원했던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기억은 늘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서윤 앞에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나니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윤은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으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제 일상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행운은 벼락을 맞듯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선택받은 극소수만 행운을 누리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을 듣던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홍 기자님, 행운이 뭘까요? 글쎄요. 가만히 있는데 꽁돈이 생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 아닐까요?
그녀가 미소를 띤 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떠올랐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이다. 특히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읽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논술 문제가 나왔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은 문제가 어려웠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평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행운이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말이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로만 알았어요. 서윤이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0 더하기 행운은 행운이 되겠어요.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란 말씀이시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래드 버리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선수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 그는 선두 그룹의 반바퀴 정도 뒤처진 상태였다. 그런데 유력 우승 후보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멀리 떨어져 꼴찌로 달리던 그가 그 모두를 제치고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후일 행운의 역설로 불리게 된 승리였다. 브래드버리가 행운을 만난 것은 결승뿐만이 아니었다. 2차전에서도 먼저 들어온 선수가 실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앞서던 선수 3명이 모두 넘어져 버렸다. 덕분에 그는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는 험난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주 6회 훈련을 해왔다. 게다가 이전에 출전한 올림픽들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주목받던 1994년에는 1000m 경기 예선에서 탈락했고 1998년 대회에서는 올림픽을 이틀 남기고 식중독에 걸렸다. 2000년에는 목뼈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은퇴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브래드버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결승전이 시작된 지 1분 30초가 될 때까지도 내가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행운을 얻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아주기 바란다. 이 금메달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다.